TTN 37 민주주의 승리의 길. 민주주의 어떻게 승리하나? 독재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 민주국가 긴밀 협력이 중요. 침략자들은 마침내 방어태세로 전환. Foreign Affairs 2023년 3, 4월호 스멘사 파워.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실패한 반란으로 전국이 요동치면서 최근 기억에 남을 가장 격동의 장면이 연출되었다. 해외 이미지는 그다지 밝지 않았다. 외국인 혐오와 반민주적 성향을 지닌 포퓰리스트 정당은 기성 민주주의와 초기 민주주의 모두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었다. 세계의 독재 정치가 새롭게 대담한 것처럼 보였다. 러시아는 선거 간섭, 허위 정보 캠페인, 준군사 조직인 바그너 그룹의 행동을 통해 국내에서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해외에서는 권위주의를 장려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는 훨씬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욱 독단적이 되어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막대한 쌍방 금융 투자를 활용하여 국제기관에서 정책적 지지를 확보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 침공하기 불과 3주 전인 2022년 2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제한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초는 권위주의의 최고 수위로 기록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는 푸틴의 야망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확고한 계리와 용기 덕분에 비참하게 실패했다. 모스크바의 비참한 모습의 근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몇 가지는 권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암시장에서 연료와 무기를 판매하는 병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보여주듯 러시아 군대의 내부는 부패되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막대한 위험을 무릅썼다. 징집병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거짓말에 속고 조작된 채 최전선에 도착했다. 고위층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군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정복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 평가를 내놓았고 한 친러시아 민병대 사령관은 자기 기만을 러시아 군대의 포진 물집이라고 불렀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무지막지한 행동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모스크바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를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쟁에 나섰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확장되고 통합된 나토에 합류하기 직전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여론은 전 세계 국가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러시아의 바로 이웃에서 모스크바의 전통적인 안보 및 경제 파트너는 중립을 유지하고 합동군사훈련 개최를 거부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러시아인들은 국외 탈출의 행동으로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이 피난했지만 실제 숫자는 100만 명이 훨씬 넘고 수만 명의 귀중한 하이테크 근로자가 포함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베이징 모델의 단점도 입증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중국 고위 관리들은 코비드-19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과 비교하여 중국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높은 코비드-19 사망자 수를 보인 미국을 향해 무차별적 비난을 퍼부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코비드-19를 처리하는 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중국 시민들과 달리 이들 국가의 불만에 찬 유권자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류하고 백신 개발에 따른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2022년 후반까지 가혹한 코비드 제로 정책을 고수했다. 세계의 독재자들은 마침내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2020년 이후 포퓰리스트 정당, 지도자, 반다원주의적 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크게 떨어졌는데 부분적으로는 포퓰리스트 주도 정부가 팬데믹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 2020년 중반부터 2022년 말까지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27국에서 평균 10%포인트의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독재 성향을 지닌 저명한 지도자들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잃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있는 선거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1월 6일까지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 강력한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독재자들은 이제 뒷걸음을 치고 있다. 바이든의 리더십 하에서 미국과 세계 각국은 국내외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기후변화 및 부패와 같은 도전에 협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흔들리는 권위주의와 완고한 민주적 회복력의 1년 후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전략을 조정하여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의 고통과 위험을 무시한 채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데 너무 편협하게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또한 독재 정부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감시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싸우는 데 실패했다. 포퓰리스트들이 효과적으로 악용한 경제적 불만을 해결하고 소위 디지털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현대의 도전과 씨름하기 위해 글로벌 자유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합칠 때이다. 연약한 꽃이 아니다. 1982년 영국 의회 연설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연약한 꽃이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로 해외 민주주의의 함량은 우리가 민주주의적 원자라고 부르는 것, 즉 독립언론, 법치, 인권, 좋은 거버넌스, 시민사회, 다원적 정당,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다. 1990년 1억 600만 달러에서 1999년 5억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미국의 이러한 원조는
철의 장막 뒤에 갇힌 국가의 민주적 활동가들이 자유유럽의 자랑스럽고 번영하는 구성원이 되었을 때 지원되었다. 용감한 시위대가 소련 통치를 무너뜨린 후 우리의 지원은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공영방송에서 독립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유사한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계획가들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얼마나 진전시켰는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연구에서 미국 및 기타 기부자의 민주주의 원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뒷받침하는 방법을 확인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현재 이끄는 기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지원 제공자인 미국 국제개발처는 시민사회, 사법 및 선거과정, 언론 독립, 전반적인 민주화에 명확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쳤다. USAID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 USAID가 제공한 1000만 달러의 민주주의 지원이 USAID가 유지하는 100포인트의 글로벌 선거 민주주의 지수에서 7포인트 점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미국에 대한 9.11 공격 이후 몇 년 동안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2001년과 2014년 사이에 동일한 투자 금액은 3분의 1의 점수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여전히 해당 기간 동안 국가 간 선거 민주주의 지수의 연간 평균 변화보다 2.5배 더 크지만 영향력은 예년보다 훨씬 더 감소했다. 원칙적인 원조. 그들이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 부패에 반대하는 규범,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포함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재 정부의 접근 방식과 달리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의 잠재적 이점을 보여준다. 지난 40년 동안 베이징은 가장 큰 대외 원조 수혜국 중 하나에서 주로 차관 형태로 가장 큰 쌍무개발 금융 제공자로 변모했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베이징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항구, 철도, 공항 및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중국 자금 조달의 2차 효과는 파트너 국가의 장기 개발 목표와 해당 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부채가 많은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는 개발 자금의 대부분은 대중에게 숨겨진 불투명한 합의를 통해 비양어적 시장 요율로 제공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최빈국 부채의 40%는 중국이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채를 재조정하려는 잠비아와 같이 부채가 많은 차용국들의 시도는 느리고 분열되었으며 중국 대출기관은 금리나 원금 인하에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공적인 감독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의 대출은 종종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용된다. 저널 오브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대출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했으며 자금은 정치 지도자의 고향에 불경정으로 몰려 있었다. 이러한 대출은 지역 노동 및 환경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중국 정부가 천연자원 및 전략적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하여 국유 또는 국영 기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공화국과 민간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민주적 규범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더 공평한 결과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개발 성과를 낳는 결정이다. 나머지 G7 국가들과 함께 미국은 2027년까지 6천억 달러의 민간 및 공공투자를 동원하여 글로벌 인프라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파트너 국가의 요구를 발전시키고 국제 표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다. 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후 탄력적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책임 있는 금속 및 주요 광물 채굴에 자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지역 및 원주민 그룹에 전달할 것이다. 특히 여성과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국가가 감시에 취약할 수 있는 중국 구축 네트워크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안전하고 개방적인 5G 및 6G 디지털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다. 디지털 위기, 불평등 및 경제적 궁핍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디지털 기술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독재 정부와 민족주의 운동의 부상에서 그러한 도구가 한 역할은 거의 없다. 권위주의 정권은 감시 시스템과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반대자를 진압하고 시위를 진압할 목적으로 비평가, 언론인 및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들은 또한 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시티브를 통해 최소 80개국에 감시 기술을 제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취임했다. 이것이 그 행정부가 60개의 다른 정부와 협력하여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이다. 2023년 1월에 미국은 또한 인터넷 자유를 정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오행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35개 정부 그룹인 온라인 자유연합의 이장을 맡았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 정부와 시민사회가 기술 응용이 시민에게 과하는 위협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주요 디지털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우리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및 기타나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수출 통제와 인권 정책을 보다 잘 일치시켰다.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의 해킹 도구를 판매한 포지티브 테크놀로지 및 NSO 그룹과 같은 명백한 범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보안에 위협이 되거나 외국 정부나 개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확정할 것이다. 디지털 영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허위 정보 및 기타 형태의 정보 조작일 것이다. 정오심 표현과 선진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허위 정보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될 수 있었다.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81개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악의적인 캠페인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모스크바와 베이건 정권과 협력했다. 두노라 모두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불리한 결과를 없애기 위한 검색 엔진을 범람시키고 비판자들을 공격하고 신상 털기 등 정보 환경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야기에 맞추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미국이 외국 영향력 캠페인 및 허위 정보에 대항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파트너의 미디어 및 디지털 능력을 촉진하고 대중과 신뢰할 수 있게 소통하며 허위 정보가 퍼지기 전에 사전 대비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USAID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새로운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오해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기사를 공유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교한 온라인 가정과 게임을 개발했다. 미국은 또한 크렘린의 선전 및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도왔다. 수십 년 동안 USAID는 국가의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공공정부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개혁을 장려하고 공영방송인 서스필네를 포함한 강력한 지역 미디어 조직의 출연을 지원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들이 크렘린이 점령한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러시아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작업이 확장되었다. 우리는 또한 푸틴의 거짓말을 왜곡하면서 정기적으로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온라인 코미디 쇼인 뉴스팜의 제작을 지원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모스크바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여 밈, 잘 제작된 디지털 비디오, 소셜미디어 및 텔레그램 게시물을 사용하여 크렘린의 선전에 구멍을 뚫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세웠다. 복원을 위한 레시피.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투쟁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자금이 부족하다. 미국 및 기타 민주주의 국가는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동시에 언론인, 선거 모니터, 반부패 옹호자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합하기 위해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바이든이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공개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통령 구상의 기체 아래 활동과 시민사회 및 친민주주의 비정부 조직에서 영향을 받은 몇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 세계 독립 언론인들로부터 살해 위협과 협박 외에도 그들이 폭로하고자 하는 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 그들의 작업에 대한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경박한 소송은 언론인과 언론 매체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며 일부는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뉴스 조직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외에도 USAID는 새로운 보험기금인 리포터스 쉴드를 설립했다. 미국에서도 모든 전통적인 언론 매체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기관이 사업 계획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청중을 찾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조직했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독재자들은 더 이상 선거일에 단순히 투표함을 채우지 않는다. 그들은 사이버 해킹과
육군자 탄압을 통해 판세를 확보하는 데 수년을 보낸다. 정부 안팎에서 선거의 청렴성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조직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구성하는 일관된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청렴성 확보를 위한 연합을 결성했다. 이 연합은 또한 미국과 기타 공여국이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소한 뇌물과 음흉한 뒷거래와 같은 정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부패 척결 적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말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미국 최초의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 정부와 협력하여 그림자 촉진 산업에 의해 대규모 국제적 규모로 발생하는 부패를 탐지하고 근절하고 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오다. 민주주의는 쇠퇴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열, 민족주의, 억압의 세력에 의해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선거 무결성을 훼손하고 부패를 무기화하고 자신의 권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열린 사회의 고유한 취약성을 악용하려는 독재 정부와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독재자들은 국내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속임수와 기술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협력하고 있다. 이 공조된 공격을 막기 위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협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3월에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한국, 미국, 잠비아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두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한다. 수년간의 민주주의 퇴보 끝에 세계의 독재자들은 마침내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고 역사의 추를 다시 민주적 통치로 되돌리려면 민주적 옹호와 경제개발 작업을 분리하는 벽을 허물고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디지털 감시 및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들이 그들에 대한 더욱 정교한 캠페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민주적 지원 플레이북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민주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끝. 서멘사 파워. 서멘사 파워는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녀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